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 기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분 중에 정보통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영상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정보통신 전체 개요에 대한 설명을 별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두 번째입니다. 기본 통신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 통신 용어에 대해 설명할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PCM, 그 다음에 PSTN, T1, E1, 그 다음에 PBH, SDH, 변조 및 복조, 이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용어는 별도로 엑셀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관련된 파일은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용어에 대한 정리분이고요. 별도의 전체 통신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엑셀이니까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니까 좀 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PCM 부분이고요. PCM은 워낙 중요합니다. 정보통신에서 뿌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의 음성 자체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음성입니다. 이 부분은 횡파이죠. 지금처럼 귀에 들리는 횡파입니다. 횡파이면서 주파수 보면, 주파수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화에서는 300Hz에서부터 3400Hz만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제 귀가,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부터 20,000Hz까지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를 3400Hz까지만 잡아도 충분히 통하고 알아듣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CM에서는 최고 주파수 3400까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는 5000Hz, 좀 더 높은 주파수까지 보는 거고요. TV에 옛날 NTS 오디오는 15000, 그 다음에 FM 라디오는 1000Hz, 서라운드는 좀 더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20,000Hz까지를 사용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일반적인 통신, PCM에서 사용하는 것은 300에서부터 3400Hz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3400까지 사람의 목소리를 디지털하는 한 과정이 PCM인 거고요. 좀 더 들여다보면 음성을 그럼 디지털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디지털할 것인가? 음성의 파형, 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이 파형을 따라서 디지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CM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보코딩 방식도 있습니다. 음성의 어떤 모델, 유성음과 무성음을 기준으로 분리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 보코딩 방식인 거고요. 1방식과 2방식을 다 합쳐서 사용하는 방식이 현재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을 쓰고 있는 방식, 퀄컴이 쓰고 있는 QCLF 방식, 이동통신을 쓰고 있는 이런 모든 방식들 대부분 다 현재는 혼합부호화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CM을 정리하면은, PCM은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인 거고요. 최초의 음성의 디지털한 파형 부호화 방식의 일종입니다. 보시면은, 최초의 음성을 디지털 부호화를 합니다. AD라는 것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팅 했다는 거고요. 그런 부호화 방식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파형을 기준으로, 이 파형을 기준으로 한 부호화, 디지털로 변화한 방식입니다. 1962년에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만들었고요. 그 기술이 점점 표준화된 거는 ITU-T 국제기구죠. 거기서 G.711로 표준화를 했습니다. 1972년도에 속도는 64kbps, 너무나 중요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전화국에서 하나 가입자가 하나 받는 속도 64kbps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가입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100가입자, 1000가입자, 10,000가입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중화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시분할 다중화를 합니다. 시분할 다중화를 할 때 그 첫 번째 시그널이 뭐죠? 디지털 시그널 제로. 이게 지금 64kbps로 처리가 됩니다. 그 위에 계열이 T1이나 이온 계열이 있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PDH 계열의 최초 시작점이 되는 속도가 64kbps, 디지털 시그널 제로에 해당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PCM의 송신부와 수신부가 있는데 송신부 단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아까 말씀드린 PCM은 300에서 3400Hz, 최고 주급수가 3400까지가 필요로 합니다. 거기까지만을 이제 잡는데 이것을 로우 패스 필터, 노이즈 부분이라는 것들을 다 커팅을 하고 표본화 과정에서 PCM의 표본화 과정과 양자와 부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인 거고요. 그 첫 번째 과정, 표본화 과정에서 펄스를 진폭의 펄스 앰플리튜드 신호로 바꿔줍니다. 이때 입력 신호의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잡아주는데 여기서 PCM은 3400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PCM에서는 이거를 최고 주파수를 4000Hz까지를 잡아줍니다. 그 4000Hz의 2배까지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PCM은 그 신호를 4kHz로 정하고 원래는 3400이지만 4kHz로 정하고 그 4kHz의 2배인 8kHz로 샘플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표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4kHz의 2배인 8kHz로 샘플링하고 그 8kHz를 역수를 취하면은 125 마이크로세크인 거고요. 125 마이크로세크 PDM에서 항상 나오는 어떤 주기가 됩니다. 기본적인 주기. 이게 125 마이크로세크고 8000Hz, 8kHz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런 첫 번째 단계가 표본화 과정인 거. 자, 이런 식으로 디지털 진폭으로만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표본화 과정이고 이거를 어떤 레벨로 양자화를 가정합니다. 요 진폭이 있으면 이거를 어느 레벨로 맞춰줄 것인가? 이걸 위에 레벨로 할 건가? 아래 레벨로 정할 것인가? 이 신호를 그럼 이쪽으로 할 것인가? 이 아래쪽 레벨로 할 것인가? 그 과정이 양자화 과정입니다. 디스크리트한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8비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8비트를 사용하니까 2의 8승이니까 스텝은 256개의 스텝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런 양자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신호가 크거나 위에 레벨로 가거나 아래 레벨로 가는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적인 신호로 디스크리트한 신호 2레벨과 2레벨을 처리할 때 그럼 여기 있는 신호는 2의 레벨로 갈 거면은 요만큼의 갭이 생기는 거고 아래 레벨로 가면 요만큼의 또 갭이 생기는 거죠.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게 양자화 잡음 과정입니다. 이런 디스크리트한 값으로 변환되는 과정인 거고요. 자, 이거를 그럼 0과 1의 데이터로 하나의 01, 01, 01 신호로 변환해주는 과정, 최종적인 과정이 이진 부호화 과정입니다. 이게 부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PCM의 과정,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서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의 재생 중계입니다. 3R 기능을 통해서 다시 오랫동안 가면 이 신호가 감쇄되고 다시 원래 신호로 복원해 주는 과정. 이게 3R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PCM의 기본적인 과정인 거고요. 반드시 좀 기억하실 사항은 PCM은 최초 음성을 디지털로 부호한 방식 중에서 파형 부호화의 일종이다. 1962년도에서 됐고 표준화된 거는 1972년도에. 그래서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PCM의 속도가 64kbps로 잡아줬다. 그건 아까처럼 8kHz 원래 최고 주파수의 2배로 샘플링을
해야지만이 원래의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게 포베나의 이론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8kHz로 했고 그 주기는 120 마이크로세컨드다. 그 다음에 다중화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시그널의 속도, 그 속도가 TDM의 기본적인 디지털 시그널 제로의 속도가 뭐다? 64kbps. TDM의 기본적인 최초의 계기가 구성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용어에 대한 설명, PSTN인 부분인 거고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은 PSTN, 일반 전화국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전화국이 있었고요. 그 전화국에 보면은 가정집에는 일반 집전화가 있었습니다. 집전화가 있던 시절에 그때의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냐면 퍼블릭 스위치드 텔레폰 네트워크, 공중교환 전화망, 공중전화망. 어떻든 간에 뭐죠? 그때 당시에는 통신이라고 하면 전화만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화와 팩스만 있어도 불편함이 없던 시절이었 거고요. 그런 시절의 네트워크를, 그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냐? PSTN이라고 합니다. 공중교환전화망, 공중전화망. 그때 당시에 집에서는 집전화기에 이런 전화기가 있었고, 이런 버튼식이 있었고, 과거에는 이런 다이얼 펄스, 동글라미 있어서 이렇게 돌리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전화기도 있었고요. 그런 DP 방식입니다. 다이얼 펄스 방식인 거고요. 지금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방식은 DTM, 듀얼턴 멀티 프리퀀시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런 전화기가 있었고, 전화기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후크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후크 스위치, 여기 보면 전화기가 얹어져 있는 거죠. 전화기를 딱 들면 후크가 오프가 됩니다. 후크가 오프되는 순간부터 통신이 시작되는 거죠. 전화기의 통화가 시작합니다. 후크, 여기 눌러져 있는 이 후크가 전화기에 들어있던 거를 들므로 해서 통화가 시작되는 거고요. 전화기를 들면은 대응하는 전화국에서 인지를 하는 거죠. 인지를 하고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일반 집전화기, 과거의 집전화기는 전원이 필요 없었고요. 통신선만 있으면 통화가 됐습니다. 그 전원은 누가 제공하죠? 전화국에 있는 교환기에서 제공을 합니다. 교환기에서 전원을 제공을 해줍니다. 회로 접속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후크, 전화기를 드는 순간부터 후크 오프가 되고, 그 다음에 시내 교환기에서, 전화구에 있는 시내 교환기에서 인지를 해서 전원을 공급해주면서 통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산화 교환기, 애트리에서 시작해서 개발됐고, 당연 국내 대기업에서 같이 해서 개발된 거죠. 타임 기반으로 시간을 부다는 그런 익스체인지입니다. 시분할 교환기라고 하죠. 최초의 교환기입니다. 국산화의 TDX1. 그 다음에 일반 전화구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게 TDX10, TDX10A. 10이라는 거는 10만 가입자, 1이라는 거는 만 가입자. 좀 더 확대가 되면서 TDX100까지 있었죠. 100만 가입자를 교환기 하나가 처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PSTN10이죠. 10만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보시면 64kbps. 그 다음에 IN, 지능망에 대한 부가통신 서비스도 제공을 했습니다. 부가통신 서비스 아직도 쓰고 있죠. 1588에 전국대표번호 1000번, 1688에 2000번. 이런 것들이 뭐죠? 과거에 썼던 서비스지만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는 거죠. 어떻든 그 흔적은 PSTN에 쓰고 있던 어떤 지능망 서비스가 아직까지도 남아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PSTN망인 거고요. 그러면 실제 전화기를 들고 나서 교환기와 교환기, 여기가 한국에 있는 거고요. 여기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시작할 때
그 음성의 호가 처리되는 방식을 좀 더 살펴보면은 아까처럼 최초의 단계, 회로가 접속되는 단계, 회로가 절단되는 단계, 1단계입니다. 이 5단계 보고요. 그 다음에 회선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회선이 해제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전송, 통화가 이루어지는 단계. 전체적으로는 5개의 단계로 실제 구성이 됐고요. PSTN망에서 이런 식으로 통화가 됩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단계, 회로가 접속되는 거. 전화기를 들면서, 후크가 오프되면서, 후크가 전화기를 딱 들면 발치림이 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다이얼 톤을 누가 주는 거죠? 교환기에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얼 톤하고 내가 상대방의 번호를 누르는 거죠. DTF 기반으로 누릅니다. 다이얼을 하고 나면은 내가 미국에 있는 이모님한테 전화를 건다. 그랬을 때 보면 다이얼을 하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리죠. 다이얼을 하고 나면은 국내 교환기, 여기 미국에 있는 교환기죠. 거기까지 신호와 허용 신호를 보내고 나서 그러면 내가 다이얼을 걸고 나면 신호가 갑니다. 호출 신호가 가고 그 호출 신호를 계속 보내고 나면은 상대방의 이모님이 전화기를 드는 거죠. 들고 나서부터, 그러면 들고 나면은 전화기를 들면은 이때부터 응답이 되고 회선이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 나도 전화기를 들고 상대방의 이모님도 전화기를 들고 나면은 이때부터 통화가 되는 거죠. 이게 3단계입니다. 통화가 되는 시점부터 뭐죠? 과금을 시작하는 거예요. 과금을 하고 그럼 통화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모님이 전화기를 내릴 테고 그럼 해제 요구로 인식을 하고 종화 신호, 통화를 종료하는 신호가 생기고 교환 기간에 그러면 회선도 다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전화기를 내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 회선을, 회로 접속이나 회선 링크를 다시 다 끊어버리는 단계. 그 마지막 단계가 회로를 절단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신호 방식을 이용해서 이런 5단계의 절차를 처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썼던 음성의 호처리 절차입니다. 이게 PSTN망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개념적으로는 보시면 될 테고요. 실제 장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화기가 있고 그때 당시에는 시내 교환기, 시외 교환기, 국제 교환기, 미국의 국제, 시외, 시내, 그 다음에 해외 쪽의 가입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02의 시외 번호 02인 거고요. 상대방 국가번호 미국이면 1번을 눌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앞단에는 옛날에는 프레픽스라고 KT면은 001 이런 식으로 그때 데이컴이면 002 이런 식의 프레픽스를 반드시 눌러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또 2개 방식이 PSTN의 서킷 스위칭 방식이 해당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통화로를 전 세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는 지금 과거에 집 전화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도 있습니다. PC도 있고 IP 전화기도 있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그 다음에 지금 설명했던 PSTN망에서 했던 과거의 멍텅구리 전화구 그 다음에 넘버 7 기반으로 했었죠. 이게 서킷 스위칭을 했던 과거에 TDX10A 전화국의 교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죠? 다 거의 이제 사라지고 지금은 다 뭐죠? 이런 소프트 스위칭, IP 기반의 교환기로 패켓 스위칭 기반으로 다 전환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사용을 안 하죠. 2025년도에 정보통신 표준 품셈에도 이런 교환기는 이제는 품셈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흔적은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통화가 구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인터넷 기반과 IP 기반으로 하는 거하고 이런 PST 기반으로 하는 그 중간에 게이트웨이, 이쪽에 다른 프로토콜, 이쪽에 다른 이기종의 프로토콜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예,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PSTN의 교환기의 전화국과 전화국 간에서 넘버 7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넘버 7의 프로토콜을 쓰고요. 그 다음에 IP 기반에서는 과거에는 H323 쓰지만 현재에서는 대부분 다 SIP 기반의 프로토콜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그래서 SIP 프로토콜을 많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넘버 7도 가끔 출제가 되고요. 예. 어떻든 이런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게이트웨이 장치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과거의 전화기에서 PC와도 통화가 되고 IP폰하고도 통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도 통화가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설명드릴 용어는 T환원과 이환입니다. 이제 전송적인 부분인 거고요. 아까는 교환적인 부분이라고 보면은 전송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최초 디지털 시그널 제로입니다. 아까처럼 PCM 기반으로 64K BPS. BPS라는 것은 비트 퍼 세컨드. 1초에 몇 비트를 보내느냐. 64,000개 비트를 처리해주는 디지털 시그널 제로를 음성 전화, 아까 집 전화를 처리할 때 그 한 가입자를 제공해주는 속도였습니다. 그러면 1000가입자, 100가입자, 1000가입자, 뭐 10,000가입자 이런 식으로 한 가입자를 처리해 주려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입자를 처리해 줄 수가 있죠. 하지만은 작은 버스, 24인승 버스, 그 다음에 30인승 버스, 그 신호가 뭐죠? 디지털 시그널, 이번엔 제로가 아니라 이거는 레벨 1입니다. 디지털 시그널 1의 신호. 그 대표적인 신호가 T환과 이환입니다. 약간 그때 당시에는 북미 방식과 유럽 방식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방식이 다 통일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미 방식하고 유럽 방식을 짬뽕해서 썼습니다. 그때 썼던 국내에서도 썼었죠. T환 신호. 미국의 방식이죠. 1.544Mbps. 24가입자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속도인 거고요. 이환의 속도 2.048Mbps. 30가입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30인승 버스, 24인승 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환, 미국의 방식인 거고요. 미국 초기에 미국에 썼던 장비들은 이 T환 방식을 썼겠죠. 예. T환의 프레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에 시작하는 이 싱크를 맞춰주는 요 프레임 첫 번째가 뭐죠? 한 개의 비트로 처리했습니다. 1비트. 24인승 버스가 그를 24인승의 신호를 처리하면서 한 개 비트만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에 봐서는 운전석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좀 처리하는데 불편했던 거죠. 24가입지에 8비트로 처리하니까 192비트, 그 다음에 한 개의 비트만으로 해서 193비트. T환은 전체적으로는 193비트로 한 거고요. 아까처럼 8000프레임을 처리해 주니까 속도가 1.544Mbps가 나온 거고요. 어떻든 간에 T환 신호, 과거를 얘기할 때는 T환 신호도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는 그나마 T환은 거의 1비트만을 프레임으로 썼기 때문에 이환은 아직까지도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국내 교환기의 국선으로는 이환을 사용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걸 보면은 이환은 유럽의 방식이면서 디지털 시그널 1을 속도면서 2.048Mbps 30가입자를 처리할 수 있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환은 전체 보면 0번 타임슬롯부터 31번 타임슬롯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0번 타임슬롯 0번하고 타임슬롯 16번. 여기에 8비트. 이쪽에 8비트. 총 16개 비트를 뭐죠? 운전자가 쓸 수 있는 거죠. 운전자라는 건 여기서는 통신 사업자가 쓸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T환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니까 이환 프레임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 현재도 예, 좀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속도는 전체 8비트에 32 타임슬롯이니까 256비트, 8000프레임이니까 2.048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T1이나 E1, 아까처럼 최초의 PCM이 64kbps, 한 가입자, 집전화의 가입자 64kbps고 T1은 24개 가입자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속도고, 이게 미국의 방식인 거고, 유럽의 방식은 한 30가입자를 한 번에 보낼 수도 있는 속도인 거죠. 실제 타임슬롯은 32개고, 타임슬롯 0번하고 타임슬롯 16번은 통신사업자가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동기화 시그널링에 의해서. 운전자가 쓸 수 있는 운전자 좌석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설명할 용어는 PBH, SDH입니다. 아까처럼 예, 앞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했던 부분을, 최초에 했던 부분은 PCM을 했던 거고, 최초의 한 가입자의 속도 64kbps, 이게 PCM인 거고요. 그 다음에 PSTN, 한 가입자를 처리해주는 교환 부분, 그 네트워크를 PSTN 네트워크, 음성만을 처리해주는 네트워크였습니다. 물론 팩스까지도 같은 거고요. 팩스의 속도도 동일한 64kbps로 처리가 됐던 거고요. 예, PSTN 했고, 그 PCM의 64kbps를 24개 가입자를 한 번에 처리해주는 속도, 그 다음에 30가입자를 한 번에 처리해주는 속도, T1과 E1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럼 다중화가 된지, 전송 쪽을 구성을 보면은, 아까처럼 그 전체 게이는 초기의 게이, PDH 전송 게이가 최초에 PDH 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프레지오란 말은 유사라는 말입니다. 프레지오, 유사한 동기 방식. 완벽하게 동기는 되지만 완벽한 동기는 아닌 거죠. 프레지오라는 의미는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동기 방식, 디지털, 유사 동기식 디지털 게임입니다. PDH, 프레지오 크로노스 디지털 하이어라키. 하이어라키는 아까처럼 한 가입자, 10가입자, 100가입자, 1000가입자, 10,000가입자, 이런 어떤 계획을 위로 갈수록 좀 더 많은 가입자를 한 번에 보내주니까 타임 기반으로 하니까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지는 거죠. PDH 게임입니다. 그때 당시의 게임은 아까처럼 북미식과 유럽식, 한국식, 우리나라는 북미식과 유럽식을 짬뽕해서 쓰고 있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PDH 게이가 초기의 게이였고요. 지금은 다 SDH 게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뭐죠? 전 세계적으로 다 SDH 게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크로너스 디지털 하이어라키. 보시면은 최초에, 그러면 첫 번째 설명드린 부분 PDH 게이 중에서 예, 북미식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입자의 전화, 디지털 시그널, 한 가입 64kbps가 24개의 가입자를 한 번에 보내면은 이게 T1 신호인 거고요. T1 신호가 4개 뭉치면은 T2 신호가 되고, T2 신호 7개가 보면 T3 신호가 되는 거고, T3 신호 6개가 되면은 T4 신호가 됩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럽의 방식, 한 가입자의 속도를 64kbps, 30가입자를 처리해주는 게 이완 신호, 유로피안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완 신호를 4개를 해서 E2 신호, E2 신호를 4개를 하면 E3 신호, E3 신호 4개를 하면 E4 신호, E4 신호 4개를 하면 E5 신호입니다. 과거에 565메가 PDH 기반의 광당국이 있었던 거고요. PDH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썼냐? 64K는 동일했고요. 그걸 30가입자로 처리해서 유럽의 신호 방식을 1단계에서는 따랐고요. 그 다음에 이때 디지털 시그널 1에서 2로 해치는 631의 북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유럽의 방식, 그 다음에 북미의 방식, 그 다음에 DS3 신호는 뭐죠? 미국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미국의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호는 139.264 유럽의 방식을 따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유럽의 방식을 따랐던 거죠. 이게 국내의 신호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프레지오 크로노스란 말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계산기로 한번 잠깐 준비해 보시고, 계산기를 열어서 6.312를 한번 6.312 계산해 보겠습니다. 6.312 신호가 7개가 뭉쳐지면은, 지금처럼 6.312 신호가 7개가 뭉쳐지면은 곱하기 7을 하면은 44.184입니다. 예. 44.184인데 44.736이 되는 거죠. 그럼 44.736 요거는 작고 나머지 44.184가 있고 이만큼 채워지고 나머지 부족한 속도는 뭐죠? 뭐로 채워지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스토핑 비트, 아무 의미 없는 비트를 여기다 채워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동기를 맞출 때 약간 프레지오 크로노스, 유사한 동기 방식이다. 이런 게이들이 북미나 유럽이나 우리 한국식이나 다 PDH 게이의 형태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속도가 정확하게 이거랑 우회 상위의 속도랑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PDH 게이의 어떤 특징인 거고요. 그런 PDH가 좀 더 현대화된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방식. 그게 SDH 게이입니다. 자, 그럼 SDH 게이를 좀 더, 아직까지 PDH네요. 보시면은, 과거에 전화구, KT 전화구에 보면 PCM 당국이 있었고요. 장비 기준으로 본 겁니다. 이 부분은 PCM 당국. 30가입자를 수용해주는 PCM 당국. 워낙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DS3, 44.736으로 되는 M3 다중화 장비. 전화구에 가면 이런 장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FT5, 최종 565메가 광당국이라고 합니다. 565메가 광당국.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있었고요. 다 철거가 됐습니다. 지금은 다 사용하지 않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게 뭐로 바뀌어져 있죠? SDH 광당국으로 동기식 광당국으로 다 교체가 됐죠. 자, 그러면은 SDH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PDH 게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화가 되어 있지 않은 미국, 유럽, 한국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죠? 미국 방식, 유럽 방식, 다양한 어떤 PDH의 신호들이 전 세계로 다중화돼서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다중화된 방식. 전 세계 단일화된 이 방식입니다. 이 신호가 뭐죠? STM1입니다. STM1의 신호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155.520 Mbps. 왜 동기식이란 말은 SDH 게이는 STM1의 신호와 이게 한 개의 신호, 이게 4배 늘어난 속도. 요거는 무조건 곱하기 4를 하면은 동일한 정확한 속도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이거에 또 4를 곱하면은 STM16이죠. 그냥 그대로 곱하면은 그대로 그 속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는 아까처럼 속도가 아까처럼 PDH에 보면 약간의 버퍼가 있어가지고 원래 속도가 안 나오고 속도 차이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거죠. 동기식이 딱 맞는 거죠. 그때 당시 지금의 SDH 신호, 미국에서는 소넷 방식을 아직도 쓰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SDH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STM1, 4, 16, 64. 그래서 STM4 6두들 광당구, 과거에 565메가 기존에 썼던 광당구에 6두들 광당구로 교체가 되고 2.5G, 10G 이런 식으로 다 전송 장비는 이런 식으로 다 교체가 됐죠.
SDH로 들어가는 최초의 신호를 좀 더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어싱크로너스, 약간좀 유사동기식, 프레저 크로너스 다중화입니다. 멀티플렉싱 과정의 신호. 아까처럼 북미 방식, 유럽의 방식, 이런 신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죠? STM1으로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어떻든 간에 이거는 어떤 컨테이너, 지금에 보면 택배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배 박스 요만한 내용물이지만은 이 큰 박스에다 채우죠. 이런 것들이 뭐죠? 컨테이너 개념입니다. 컨테이너에 채워서 뭔가 규격화를 첫 번째 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UG의 신호로 묶여지고 그 AUG의 신호에서 오버헤드만이 추가돼서 하나의 STM1 신호가 구성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마지막에 AUG 신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AUG 신호가 들어오고요. 그 AUG 신호를 보면은 자, 요까지가 요게 AUG 신호인 거고 여기에다 오버헤드, 섹션 오버헤드가 재생기 구간과 다중화 구간으로 구분해준 요거만 합쳐지면 뭐죠? 이게 SDM1의 프레임을 구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이 오버헤드는 누가 쓰는 거죠? 통신사업자의 엔지니어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 부분으로서 장애 조치를 하고 어떤 알람이 떴는지 이 오버헤드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STM1 신호가 좋은 점이 뭐죠? 그 재생기 구간과 다중화 구간으로 오버헤드를 구분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좀 더 빨리 알 수 있는 거죠. 국내의 신호, 국내의 수많은 장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노드와 링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게 수없이 많은 거죠.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 구간 중에서 이게 하나의 지금처럼 이런 광당국 장비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이런 장치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결돼서 통화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어떤 메인 국사들이 있는 거죠. 서울이나 부산, 그 다음에 큰 데가 있고, 이런 데는 신호를 넣을 수도 있고, 애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드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구간이 뭐죠? 다중화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은 다중화기 구간이고, 순수하게 어떤 신호가 왔는데, 그거를 순수하게 그냥 증폭만 해주는 신호, 증폭해주는 구간. 얘네들은 그냥 무인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무인국사들은 뭐죠? 다 재생기 구간인 거죠. 어떤 신호를 다시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다시 신호를 좀 더 크게 제대로 감쇄가 일어났으니까 다시 복구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알람이 떴다. 이 재생기 구간에서 알람이 떴다 그러면 어디 무인국사에서 장애가 났구나. 다중화기 쪽에서 오버헤드에서 알람이 뜨면 어떤 애드드롭하는 중심국에서 뭔가 장애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재생기 구간의 오버헤드를 보면 이런 오버헤드를 통해서 실제 엔지니어들은 장애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PDH, SDH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앞부분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프레임 자체도 시험에 출제가 가끔 됩니다. 열을 보면은 315, 9열이죠. 9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앞쪽에 9바이트, 이쪽이 261바이트. 9 플러스 261 하면은 뭐죠? 270. 270명. 9행에 270년. 이게 뭐죠? STM1 신호의 전체 프레임이 어떤 사이즈입니다. 상당히, 과거의 T1이나 E1에 비하면은 T1이나 E1 하나의 열로만 쭉 했던 거죠.
그 사이즈도 타임슬롯 32개, 최초 크지만 얘는 270열이니까 한 10배 정도 크어진 거고요. 이게 SDH의 어떤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좀 더 나가면 OTN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약 3,000, 이거보다 한 3,000 정도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약간 OTN은 뭐죠? 포데이라 코렉션. 약간 오바이드 부분이 약간 플렉서블하게 줄 수 있어서 약간 이게 가변적인 프레임으로 OTN은 좀 더 발전을 하는 거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PDH, 전송적에는 PDH, SDH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PCM을 있었고요. PSTN, 그 다음에 T1 신호, E1 신호, 그 다음에 PDH, SDH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설명드릴 용어는 변조와 복조입니다. 버스에 우리가 보면은 이게 한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를 그냥 걸어가면은 아무런 이런 운반 도구가 필요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뭐죠? 통신에서는 이걸 베이스밴드 신호라고 합니다. 베이스밴드 전송.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통을 이용할 때 보면 버스도 탑니다.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죠. 그 다음에 비행기도 탑니다. 지하철을 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죠? 반송파입니다. 걸어가는 거에 비해서 버스 타고 가거나 기차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뭐죠? 빨리 가는 거죠. 이 반송파에 태워서 빨리 가게 하는 거, 그게 뭐죠? 변조의 과정입니다. 내가 차에 타는 과정, 걸어가는 게 아닌 차에 타는 과정, 그게 변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리는 거죠. 도착하고 나서 다시 내리는 과정, 그게 뭐죠? 차에서 내리는 과정. 다시 복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변조라는 것은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음성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영상 등의 원래의 신호를 원거리, 장거리로 전송하기 위해서 통신망의 전송 특성에 적합한 아주 높은 주파수의 반송파. 반송파라는 것은 운반자입니다. 캐리어. 운반자인 거고요. 아까처럼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의 필요에 따라서는 버스도 타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차도 타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행기도 타고, 여기서는 그 운반자의 어떤 거를 이용하면은 진폭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운반자의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송파의 위상입니다. 위상에다가 내 보내려고 하는 원래 신호를 실어 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탑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거는 베이스밴드가 아니라 이런 전송을 브로드밴드 전송으로 주파수의 천위 과정. 원래 걸어갔던 것이 내가 이 반송파, 운반자를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엄청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 신호가 피변조파. 그래서 원래 정보 신호를 반송파에 태우면은 그 과정이 변조 신호가 되는 거고요. 그 변조된 신호가 피변조파입니다. 그게 전송 매체를 통과하고 나면은 다시 원래의 신호로 다시 차에서 내리는 거죠. 그런 신호를 거쳐서 원래의 신호가 다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변조 방식을 보내려는 방식을 아까처럼 그냥 걸어가는 거가 베이스밴드 신호고 아무런 가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저대 신호가 변조 방식을 좀 더 본다고 하면 이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자체가 이 신호 자체가 아날로그 형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음성, 내가 보내려는 데이터 0101, 1010 이런 디지털적인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신호 자체가 정보 신호가 아날로그이면 아날로그 변조, 내가 보내는 원래 신호 자체가 디지털이면은
디지털 변조로 좀 구분합니다. 변조의 이유, 원하는 출제가 많은 거고요. 안테나 길이 감소, 주파수 변화를 다중화를 하여 하나의 매체, 여러 정보를 동시에 전송, 장거리, 효과적인 전송, SMB 향상. 항상 출제가 나는 부분인 거고요. 변조는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은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변조인 과정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AM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내려고는 이런 음성적인 신호, 반송파의 엄청 빠른 신호. 여기서 뭐를 이용한 거죠? 내가 보내는 반송파의 진폭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거나 작게 해서 이런 피변조파를 만드는 과정. 이게 AM 변조인 거고요. 신호적으로 보면 원래 보내려고 하는 내 신호가 있고 반송파 신호가 이겁니다. 그거를 믹싱하는 거죠. 그걸 어디다 씌우냐면 내가 보내려고 하는 요 반송파의 신호, 요게 진폭인 거죠. 진폭에다 요거를 여기다 더해주는 거죠. 그거를 수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반송파의 진폭 부분에다가 신호를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수식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고, 그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반송파, 상측파, 하측파대로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은 내가 보려고 하는 원래의 반송파, 원래의 신호, 이 앞에 신호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캐리에다 싣고 나서 그러면 얘가 일정한 대역폭을 형성을 합니다. 상측파대, 하측파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요. 보면은 주파수 기반으로, 지금 한번 주파수 기반으로 봤는데 내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신호를 타임 기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타임 기반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장비가 오실로스코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타임 기반으로 전압이나 어떤 신호의 진폭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동일한 신호를 주파수 기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파수, 아까 전 주파수를 기반으로 여기에 주파수, 여기에 주파수, 주파수를 기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통신이로 보면 이런 과정이 푸리의 변환이고, 시간의 신호를 주파수의 신호로 변환해 주는 과정이 푸리의 변환, 그 다음에 원래 그럼 주파수의 신호를 다시 시간의 신호로 보려고 하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이런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계측기를 아까처럼 오실로스코프로 보면은 타임 기반으로, 그 다음에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로 보면 이렇게 주파수 기반으로 동일한 신호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처럼 이 부분은 주파수 기반이니까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로 보면은 이런 신호가 보이겠죠. 변조 과정, 시험의 출제가 이제 많이 나는 부분은 디지털 변조 쪽입니다. 내가 보내려고 하는 원래의 신호가 있습니다. 원래의 신호. 이 시그널 자체가 디지털이라는 거죠. 디지털이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할 때 캐리어, 반송파를 태우는데 반송파의 빠른 주파수, 이 반송파에 뭐를 이용하는 거죠? 진폭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진폭이 아니라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위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괌의 방식은 진폭과 그 다음에 위상을 같이 이용하는 방식이 되고요. 지금의 변조 방식은 대부분 다 괌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쪽인 신호, 보시면 진폭이 커졌다. 보시면은 ASK는 아까처럼 0의 신호는 진폭이 낮은 거고요. 좀 더 크게 하면 이거를 1의 신호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0과 1. 이런 식으로 하는 게 ASK고, FSK는 주파수가 바뀌는 거죠. 여기는 200Hz라고 하면 이거는 100Hz, 이건 200Hz, 100Hz. 그 다음에 위상입니다. 위상이, PSK는 위상을 바꾸는 거죠. 원래 신호가 이런 신호를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상을. 시작하는 포인트가 보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간 신호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위상만 변합니다. 진폭이나 주파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위상만을 바꾸는 방식, 이런 것들이 PSK 방식인 거고요. 괌 방식은
진폭도 바뀌고 위상도 같이 변하는 방식이 쿼안 방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신호를 본다고 하면은 디지털 변조의 QPSK, PSK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8PSK. QPSK 방식은 한 신호를 두 개의 비트, 00이나 10이나 01이나 11, 위상만을 달리해서 이쪽에 있으면 10으로 인식하고 이쪽에 있으면 11로 인식하는 거고요. 이거를 한번 2분할을 더하는 거죠. QPSK는 한 신호에 대해서 3비트를 처리가 가는 거죠. 011, 011 이렇게 3비트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 지금 0110인 경우는 QPSK 신호 방식인 거고요. 위상을 90도 간격으로 바뀌게 하면은 이런 식의 QPSK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려는 원래 디지털적인 신호를 위상을 변동시켜서 2비트를 처리하려면 QPSK 방식, 3비트를 처리하려면 8PSK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쿼안 방식. PSK 방식은, 8PSK 방식은 동일한 위상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쿼안 방식은 진폭이 작고, 그 다음에 큰 방식.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약간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거죠. 16PSK 방식과 16쿼안 방식.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16쿼안 방식은 진폭도 변하고 위상도 변하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16PSK는 진폭은 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쿼안 방식이 올라가면은 16쿼안은 한 심볼당 4비트를 처리하고 64는 6비트. 256쿼안, TV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죠. 4K 방식. 8비트 처리, 1024쿼안은 16비트 처리, 4096은 12비트 처리. 이런 식으로 신호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변조 과정을 무선과 송신단에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무선은 이 그림으로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무선 신호, 최초에 들어가는 신호, 이 베이스밴드 신호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신호가 어떤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는 첫 번째 단계, 이게 뭐죠? 이게 변조 과정입니다. 마지막에 최종 다운해서 원래 신호로 다시 베이스밴드로 풀어지는 신호. 이게 복조 과정이 있는 거고요. 보시면 어떤 신호를 계속, 신호의 반송파의 주파수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업도 하고 신호도 바뀌고, 그 다음에 신호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안테나를 보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무선 구간은 뭐죠? 시그널 로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 100dB, 110dB 이렇게 발생하니까 이 파워 앰플리파이어, 송신단에서 필요하고 수신단에서는 엄청나게 발생한 아주 미세한 신호를 얘는 증폭을 해서 다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로 증폭하는 거죠. 안테나라도 또 증폭하고 로우 레이지 앰플리파이어라도 또 증폭하고 해서 그 신호를 해서 주파수를 RF 신호를 다시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중간 주파수라고 최종 원래의 신호로 다시 뽑아내는 방식이 전체 무선의 처음과 끝입니다. 무선은 이 그림으로 전체가 다 설명이 되고요. 항상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은, 그러면은 무선에 대한 부분은, 무선이 이 안테나에서, 송신 안테나에서 수신 안테나로 가는 이 매체 구간, 무선 구간이죠. 시그널 로스가 엄청나게 좀 크다. 그런 것도 있고, 전파가 진행하는 과정. 그거를 좀 더 보면,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항상 나오는 것이 맥스웰의 방정식인 거죠.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1방정식, 2방정식, 3방정식, 4방정식. 그 중에서 뭐죠? 맥스웰이 발견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변이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 과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거가 맥스웰의 방정식이 완성이 됨으로써, 완성이 되고 나서
무선에 대한 무선 통신이 시작이 됐습니다. 1960년대에 맥스웰이라는 천재가 이 부분을 찾아낸 거고요. 그러므로 해서 맥스웰의 방정식, 순수하게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전파가 전달해주는 그 파동 방정식이 아까 그 식에서 그대로 그냥 수식으로만 벡터 아날리시스만 이용하면은, 이 벡터 공식만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어떤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횡파 이런 신호가 해서 안테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수식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수식에서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파동이니까 파동 방정식에서 파동 방정식하고 요 식하고를 딱 비교를 해보니까 요거를 이꼴로 놓고 보니까 뭐죠? V라는 속도가 나오는 거죠.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빛의 속도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파의 속도는 뭐다? 빛의 속도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공간에서는 빛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